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전방 실전 투입, 이젠 정말 최종 명령만 남은 듯합니다. 러시아가 민간인 트럭에 북한 군들을 태우고 쿠르스크 격전지 쪽으로 가고 있는 내용을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감청으로 파악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 우크라이나 현지에 파견단을 보내는 걸 검토하는 가운데 잠시 후 유럽 안보를 책임지는 나토 회의에 참석해 대응 방안을 함께 조율합니다. 국방부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용성 기자, 북한군이 이 전선에 이르면 오늘 투입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청국은 러시아군이 민간 트럭을 동원해 최전선 지역으로 북한군을 수송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전장에 조만간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На засыпку. У тебя есть КАМАЗ с номером 497 и товарищ водитель Свириденко Андрей Валентинович? Свириденко у меня есть. Нет, Свириденко у меня есть. КАМАЗ у него вахтовый. Он есть. Только номер 497 это 3 цифры, это гражданский.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공개한 러시아군 대화 감청 자료인데 해당 트럭에 북한군이 탑승한 사실을 몰랐던 경찰이 트럭을 세웠고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군 장교들이 대화하는 정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위치도 격전지 쿠르스크로 향하는 고속도로로 알려지면서 북한군이 격전지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투입을 27일에서 28일 사이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 파병 동향을 파악하고 포로병이나 귀순병 등을 관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현지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정원과 군 고위 관계자 등 우리 정부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를 방문해 북한의 동향을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최정예 부대의 폭풍군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막상 파병된 군인들을 보면 10대에서 20대 어린 왜소한 체격들이 많습니다. 총알바지라는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 박수희 기자가 이 군사 전문가와 함께 영상에 찍힌 북한군을 분석해봤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군 정보당국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일행이 보급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왜소하고 앳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어제 이 영상 속 북한 군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징집된 지 얼마 안 된 어린 군인들이며 최정예 전투부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소속 병력 등 총 12,000여 명이 러시아로 파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군사 전문가들도 모두가 다 정예 병력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비교해 볼 때 이제 머리 하나 이상 작은 걸로 저희가 미리로 짐작할 수 있죠. 10대 후반에 이제 징집이 돼서 약 10여 년간 복무를 하기 때문에 10대 후반, 20대의 병사들이다라는 추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선전용으로 공개한 특수부대원들 영상에서는 부대원들 키가 180cm는 돼 보일 정도로 강인한 모습인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상시 전시체제인 북한이 총알바지용 병력도 선발대로 보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최정예 특수부대원이 오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술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황해 지역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노출이 될 거고요. 또 산악에서 응거하면서 생활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숨어드는 그러한 공격 전술도 사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러시아와의 합동훈련 부족으로 북한 군인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전 세계 언론 대부분은 러시아의 북한군이 파병됐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오늘 민주당 친명 조직은 파병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북한군이 러시아와 공동 군사 훈련을 하러 간 것 아니냐. 우리 정부가 한반도 전쟁을 과도하게 부추기려고 앞서간다는 취지인데 이 정부 관계자는 어느 나라가 훈련을 군복을 바꿔 입고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조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했다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제시한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만을 근거로 파병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가라며 러시아가 얻을 이익도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파병이 아니라 합동 군사훈련일 수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 관계자는 합동 군사훈련인데 왜 북한 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을 입고 속이려 하겠느냐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작 북한, 러시아도 연합훈련을 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민주당이 훈련이라며 두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북한군 파병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른바 전쟁 사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기화로 혹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한 여당 국방위원은 전쟁은 러시아와 북한이 하겠다는데 우리가 사주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장 투입, 북한군의 전장 투입이 임박한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어떤 북한군이 투입됐는지가 지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이 되나요? 일단 어느 전투 현장에 투입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지 이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이 투입될 격전지 쿠르스크 지도를 보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점령지로 투입돼서 특수정찰이나 후방 타격 임무를 맡는 모습이 포착된다면 특수부대라는 것이 증명되는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감청 결과 북한군과 함께 이동하는 부대가 러시아 810 해병 독립여단인 점도 특수부대인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 지역을 빼앗긴 뒤 긴급 투입한 정예부대로 최근 일부 탈환에 성공하자 직접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정원도 파병된 북한군을 폭풍군단으로 분석했고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파병 준비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됐다고 보는 점 등이 쿠르스크에 투입된 북한군이 특수부대일 것이란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수부대의 힘이 보태시는데 총알바지 말은 계속 나오는 겁니까? 아마 최근 공개된 북한군의 영상이 특수부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점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보급품을 받는 군인들의 영상을 보면 왜소하면서 앳된 모습인데다가 10대나 20대로 보이기도 합니다. 북한군 30명당 러시아군 통역관 1명과 장교 3명이 배당된다는 점 역시 특수 임무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직 특전사령관에게 제가 한번 직접 물어보니까 북한군 특수부대는 통상 3인 1조로 움직인다면서 통역관까지 배치된다면 정규전 투입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외신은 북한군의 열악한 여건을 집중 조명하면서 과연 이들이 활약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드러냈는데요. 설령 정예부대가 파견됐더라도 일반 전선에 투입된다면 총알바지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야당 일각에서는 파병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북한군 파병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면서 정치 공세에 나섰는데요.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준군사동맹인 북러 차원의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면서 국민들을 불안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정부를 향해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요. 하지만 미 백악관은 이미 북한이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역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증거를 동맹국들이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마저 그러한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이라면서 사실상 시인에 가까운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자신들이 생각하던 북한의 이미지와 달라서 이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잇따라 뭔가 현지에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정부 대표단도 벨기에 브뤼셀입니다. 이 나토 본부를 찾았는데요. 관련 정보를 공유하러 간 겁니다. 나토나 우크라이나에 군과 정보당국 인원을 자문단 형태로 파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야당 측에선 헌법을 근거로 어떤 형태든 병력을 해외로 보내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파견은 불가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규모와 기간 그리고 임무를 고려해서 개별 차원의 파병은 그거는 이제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승인하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장 나토 역시 대북 정보 공유를 바라는 입장인 가운데 나토 사무총장은 약 1시간쯤 뒤에 우리 정부 설명을 토대로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봐야겠군요. 네, 아는 기자 김민곤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북한이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가 우리 군의 소행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10월 8일 밤 11시 25분 백령도에서 이륙해서 평양 상공을 진입한 뒤에 전단지를 살포했다고요.
우리 군은 적반하장의 후한무치라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초록색 선이 백령도에서 서해안을 따라 올라간 뒤 평양에 진입합니다. 북한이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공개한 이른바 평양 침투 무인기의 비행 경로입니다. 북한은 직접 무인기의 비행 이력을 조사했다며 이달 8일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영토를 날았다며 우리 군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월 8일 우리나라에 침입했다가 추락된 정무인기의 비행자료 번호를 분석했습니다. 정치선동 오물 살포 계획과 살포한 이력이 정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북한은 또 무인기가 9일 평양 외무성과 국방성 청사상공에서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뢰도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북한은 이달 3일과 9일, 10일에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날짜인 8일과 9일을 꼽았습니다. 북한은 우리 무인기의 당초 궤적이 430여 킬로미터라고 주장했는데 우리 군의 소형 정찰용 무인기로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형 정찰용 드론은 탑재량이 600g도 되지 않습니다. 전단통을 달면 비행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이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자, 김여정 부부장은 무인기 보복을 암시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서울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할 경우를 가정하면서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정다은 기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문은 국방성 대변인 성명 발표 약 1시간 반 뒤에 연달아 나왔습니다. 서울에 삐라가 뿌려진 상황을 가정하면서 더러운 서울의 들깨무리들이 어떻게 개거품을 물고 지저대는지 딱 한 번은 보고 싶다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윤괴례라고 칭하며 자신들은 무인기를 날린 사실이 없으며 확인해 줄 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는데 우리 군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조롱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군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인기가 침투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2년 전 소형 무인기 5대를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부근까지 침투시킨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비례 대응으로 무인기 도발이나 대남 전단 살포 등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특별감찰관 추진을 두고 오늘 친한계에서 의원총회를 공개적으로 열어서 찬반 표결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론으로 압박하겠다는 건데 친윤계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의원총회 앞두고 표결은 공멸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특별감찰관 추진과 관련해 친한계가 전당원 의견 수렴과 공개 의원총회를 제안했습니다.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당보다 우선시되거나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을 반대할 논리가 뭐가 있겠냐며 의총이 열리면 하자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공개 의총하자는 압박에 친윤계는 바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국회의원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여론스럽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일은 조용하게 하는 겁니다. 한강물이 서해로 흘러갈 때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까?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풀 문제라며 민주당이 부정적인데 우리가 얻을 게 뭐냐, 당내 불화만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의총 표결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오늘 오전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등 당 4역은 차담회를 갖고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일정상 이번 주 의총은 어렵다는 뜻을 전했고 한 대표도 일단 수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추 원내대표는 이번 주 상임위원장과 중진 의원 등과 만나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수사해오고 있는 수원지검. 출석을 요구한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응답이 없자 더 이상은 부르지 않고 조사 없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지난 7월부터 검찰 출석을 요구해왔습니다. 출석은 언제쯤으로 고려하실지. 하지만 석 달이 다 돼가도록 출석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에도 출석일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의사가 사실상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출석 요구도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4일 첫 출석 요구를 포함해 이 대표에게 총 3차례 소환을 통보했고 지난 8월 말엔 혐의와 관련한 서면 질의서도 이 대표 측에 보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첫 출석 요구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때문에 응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서면 질의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와 재보궐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을 발부해 강제 소환하는 게 수사 관행이지만 수사팀은 이 대표에 대해선 이 방법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 부부 식비 등으로 유용한 액수를 산정하는 작업에 집중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이르면 다음 달 기소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문다희 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 불법 공유 숙박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의혹,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죠. 이 와중에 오늘 오후 이 오피스텔에 다희 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드나든 사실 채널A 취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온 이유를 뭐라고 했을까요? 최재현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현관 앞.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 명의의 호실입니다. 다희 씨는 이곳에서 불법 공유 숙박업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이 호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녀가 한 명씩 나오는데 여성은 다희 씨가 아니었습니다. 공유 숙박 애플리케이션으로 투숙 예약을 한 건지 물었습니다. 여기 원래 사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산다고 했던 남녀는 약 20분 뒤 오피스텔을 나섭니다. 다시 한번 방문 이유를 물었습니다. 예약하고 오신 건 맞는데 모시고 오신 건가요? 다희 씨 소유 호실에선 지난 22일에도 다른 남녀가 머물렀다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했다가 공유 숙박업체를 통해 1박에 10여만 원을 내고 해당 호실을 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3일 영등포구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오피스텔 안팎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또 경찰은 다희 씨의 이 오피스텔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지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지인과 다희 씨의 정확한 관계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자, 미국 대선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야말로 예측 불가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가 약간 앞선 것도 있지만 또 완전히 붙은 조사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차피 초박빙입니다. 트럼프 후보 민주당 텃밭 뉴욕 맨하탄에서 아내 멜라니아까지 등장시켰고 해리스 후보는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프로농구팀 뉴욕 닉스의 홈 구장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 앞. 빨간색 모자를 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세장은 삽시간에 가득 찼습니다. Are you better off now than you were 4 years ago? Kamala, you're fired. Get out, get out.
그동안 유세장의 모습을 비추지 않았던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가 깜짝 등장하면서 유세장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트럼프의 후원자를 자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참석했습니다. 뉴욕은 40년 동안 공화당 후보가 뽑힌 적이 없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 중심지 맨해튼에서 대선을 약 일주일 앞둔 가운데 유세를 벌인 것은 자신감 표출이자 막판 지지층 결집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Everybody had jobs, we had security, we had safety. The whole world was happy with Trump. 트럼프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 바로 길 건너편에서는 이 트럼프 반대 시위가 벌어지면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I don't want to see Trump anywhere close to the White House. They are evil. They don't care about any rights of anyone. 같은 시각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흑인과 라틴계 표심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Philly, we've got 9 days. 9 days. 9 days left in one of the most consequential elections of our lifetime. 트럼프가 민주당 텃밭인 이 뉴욕의 심장부 맨해튼까지 파고들면서 지지세 과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어제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했습니다. 연립 과반 달성도 자신하지 못할 만큼 15년 만에 역대급 패배. 이시바 총리 취임 한 달 만에 퇴진 위기에 몰렸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말 그대로 참패였습니다. 어제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의석수를 크게 잃어 단독 과반은 물론이고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석수를 합쳐도 과반 확보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범여권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건 옛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존 자민당은 247석으로 단독으로 과반을 넘겼는데 이번 선거에서 56석을 잃게 됐습니다. 공명당도 8석을 빼앗겨 범여권은 과반에 한참 못 미치는 215석을 사수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약진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에서 50석이나 늘었습니다. 현재 강요 중에도 법무상과 농림수산상이 지역구에서 낙선했고 차기 총리 1순위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도 참패를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이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한 달도 안 돼 퇴진 위기에 놓였습니다. 心底から反省をし、生まれ変わ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일본 현지에선 자민당 정치인들의 비자금 스캔들 문제로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무리하게 집권 초 중의원 선거를 강행해 국민 심판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달 초 일본에서 특별 국회가 소집되면 새 총리 지명이 시작됩니다. 이시바 총리는 무소속 의원 영입과 일부 야당 연계 등을 모색해 갈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마을 회관 앞에 정자가 무너져서 주민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나가던 버스가 정자에 묶인 빨랫줄을 건드리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강경모 기자입니다. 마을 회관 앞 정자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정자 앞에 주차된 차량도 앞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어제 오전 이 마을 정자가 붕괴되면서 정자에 있던 60대, 8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당시 정자 기둥에서 맞은편 감나무까지 빨랫줄이 연결돼 있었는데요. 버스가 이 빨랫줄을 건드리면서 정자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마을회관 앞은 시내버스가 회차하는 곳인데 운행하던 버스 지붕 환기구에 빨랫줄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는 빨랫줄이 없는 곳이지만 마을을 찾은 봉사단체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불 빨래 그 봉사단이 왔습니다. 그 줄을 안 걸지. 버스가 출발하려고 그랬을 때 바깥에 있는 분이 뭐 소리 지르는 소리는 들었어요. 정자가 무너진 후에도 빨랫줄은 끊어지지 않고 팽팽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정자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내려앉은 정자 지붕 한쪽을 받쳐주면서 그나마 더 큰 화를 피했습니다.
마을 정자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지 않으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또 가설 건축물로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은 하지 않은 걸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터널을 통과한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충격으로 차에서 탈출하지 못한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터널을 통과하던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더니 출구 쪽 옹벽에 강하게 부딪힙니다. 출동 당시 충격으로 차체가 공중에 떠올랐다가 도로 위로 떨어집니다. 엔진룸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1분여 만에 불꽃이 튀고 불길이 점점 커져 차체를 휘감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모란터널에서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3시 13분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17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크게 파손된 차량 안에서는 50대 남성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분 정도 있다가 불꽃 연소된 거예요. 완징 전에 확인했어요. 사고 차량에는 숨진 운전자 외에 다른 탑승자는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하차도 위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곤두박질하듯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뒤집힌 차량에선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들이 다가가 화재를 막으려 차량 시동을 끕니다.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 1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지하차도 위 도로 공사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해 직진하다 추락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살던 곳 인근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경찰이 새 집 주변 순찰과 감시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아동 성범자로 12년을 복역하고 2020년 출소해 경기 안산시 다세대 주택에 살아온 조두순. 사흘 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간 집은 기존 집에서 약 2km 거리에 있습니다. 기존 집 월세 계약이 끝나 집을 옮긴 겁니다. 조두순이 이사 왔다는 소식에 동네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조두순 집 500m 반경에는 초등학교 1곳과 어린이집 5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특히나 여자아이들인데 안 그래도 학원을 끝나고 오면 골목이 어두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진 않을 거예요. 당황스럽고 걱정스럽고요. 뒤에 어린이도 있고 방법도 사실은 좀 많이 좀 허술한데. 조두순은 지난해 연말에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3개월간 수감된 이력도 있습니다. 이혼하자 그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 야단한데요. 지난 23일 법무부에서 이사 계획을 통보받은 경찰도 새 주소지 주변 순찰과 감시 강화에 나섰습니다. 조두순 집 앞에 있던 경찰 초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비어 있는데요. 내일 오전 조 씨가 새로 이사한 집 앞으로 옮겨서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산시도 새 주소지 주변에 CCTV와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도 조두순의 새 집이 있는 동 주민들에게 조두순의 바뀐 주소와 성범죄 이력을 알리고 주민센터에도 같은 사실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공중에 엉켜있는 전선들 보기에도 안 좋고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죠. 서울시가 이런 전선과 전봇대를 땅에 붙는 지중화 공사를 확대합니다. 600km에 이르는데요. 김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차량에 부딪힌 전봇대가 4층 높이 다세대 주택을 향해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280세대가 정전됐고 복구는 10시간이 넘어서야 완료됐습니다. 지난 7일엔 길을 걷던 행인이 끊어진 전깃줄에 감전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넘어질 듯 기울어진 전봇대와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이 곳곳에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전봇대엔 끊어진 채로 위험하게 매달린 전선이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배냇기가 여가 있어서 전깃줄이 늘어져 있을 때는 조금 위험할 때가 있고 번짓할 때가 있거든요. 불도 나면은 위험하고 전기선이 저렇게 있으니까 지저분하고 깨끗한 게 좋죠. 서울시가 전봇대와 전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지중화율은 62.2%로
2040년까지 600km 구간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남 3구가 위치한 동남권은 70%를 훌쩍 넘는 반면 강북구 등 동북권은 40%대에 그치는 만큼 지역별 편차도 줄일 예정입니다. 지중화 작업이 이뤄지면 수해로 인해 전봇대가 붕괴되거나 낙뢰로 인한 정전, 화재 등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화재라든지 전신주나 전선을 타고 발생하는 이런 위험들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보이고요. 도시 미관은 물론 보행 친화적인 환경도 조성될 걸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11월까지 정비 구간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술에 만취한 사람을 보호하는 주취해소센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2곳 있는데요. 취객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센터의 모습을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엔 주취해소센터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취객들을 임시 보호하는 곳인데요. 1년 365일 주취자들로 고군분투하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늦은 밤 경찰서 지구대로 걸려온 전화 한 통. 국민 한 분이 이제 술 먹고 횡설수설한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술 취한 남성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혼자 살아요? 왜 가족이 있어요? 결국 주취해소센터로 향합니다. 13평 남짓한 공간에 놓여진 침상 3개. 취객을 어렵게 눕힙니다.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고 상처가 있는지 살펴보는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 건강 체크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갑자기 잠에서 깨더니 집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술이 좀 깨셨어요? 지금 시간이 근데 3시 반이라서. 주취해소센터는 현장 경찰과 소방이 주취자 보호에 불필요하게 힘을 쏟는 걸 막기 위해 지난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부산과 제주 2곳에서 운영 중인데 응급 상황에 대비해 병원 안에 마련됐습니다. 경찰관 2명, 소방관 1명이 24시간 머물며 당장 귀가하기 힘든 취객들을 보살핍니다. 주말엔 침상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한 5, 6명, 많게는 7명까지. 고집을 피우는 취객보다 힘든 건 따로 있습니다. 구토를 하신다든지 소변이나 이런 거 보시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취객 관련 경찰 신고는 매년 늘어 약 40만 건에 달하는 상황. 이 센터에도 올해만 500명이 넘는 취객이 다녀갔습니다. 사회는 아무런 관여를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걸 입법적으로 정확하게 관리 책임, 시설 공간에 대한 확보, 이것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죠. 연말을 맞아 늘어나는 술자리. 주취해소센터는 오늘도 취객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입니다. 볼리비아에서 전직 대통령이 괴한의 총격을 당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전직 대통령. 자신을 향한 암살 시도의 배후로 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누군가에 쫓기는 듯 아비규환이 된 차량 안. 차에서 내려 도움을 청하려다 급하게 다시 타자마자 총성이 울립니다. 운전석 앞 창문에는 총알 구멍 3개가 뚫렸습니다. 밖에선 계속 총성이 울립니다. 현지 시각 어제 볼리비아 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라디오 출연차 이동하던 중 괴한 4명의 총격을 받았다며 SNS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차량 뒷유리는 전부 금이 갔고 운전자 뒤통수에선 피가 흘렀습니다. A la cabeza del chofer llegó sangrando y otro disparo en el brazo del chofer. A mí felizmente no me llegó. 모랄레스는 4선에 도전한 지난 2019년 부정선거 의혹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루이스 아르세 현 대통령의 도움으로 귀국했지만 사이가 틀어져 정부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Fracasaron. Cuando todo fracase, estos planes, el plan era hay que matar al Evo. 모랄레스는 아르세 대통령을 암살 시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결혼 사진을 파쇄하고 이혼 기념 사진을 찍어주는 새 산업이 등장한 나라,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인구 대국이 아닌 이혼 대국이라고 불릴 지경이라는데 세계를 가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공장 바닥에 잔뜩 쌓인 물건. 이혼한 사람들이 없애달라고 맡긴 결혼 사진들입니다. 이혼한 사람들이 의뢰한 결혼 사진들은 얼굴을 가리는 작업을 거친 뒤 파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진은 순식간에 가루로 변합니다. 이곳은 중국 허베이성에 있는 한 파쇄업체로 지난해 4월 결혼 사진 파쇄 업무를 시작한 뒤로 하루 평균 100건 안팎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每个月大概几百套吧，这个市场是很大的。 중국에서는 물건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불길하다고 생각해 의뢰인들은 갈아 없애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谢谢哥哥，消吧消吧，销毁了，太好了，您干的真是大好事，谢谢谢谢谢谢。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파티를 연 여성. 이혼을 기념하는 파티를 열었는데 지인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집니다. 真是逃脱了一个深渊的话，我觉得离婚派对你自己如果想办的话，那也无可厚非。离婚的话，那这一段婚姻一定是对他来说有不幸福的地方，就是说庆祝自己摆脱不幸福，我觉得也挺好的。 최근 중국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고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면서 결혼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까지 번지면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문적으로 이혼 사진을 찍어주는 직업까지 생겼습니다. 의뢰인들은 중국 정부가 발급해주는 이혼증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也许离婚对他们的人生阶段是一个节点，他们会觉得进入婚姻又走出婚姻是自己一个成长的过程。 이에 중국 정부는 2021년부터 이혼 신청 후 30일간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는 등 이혼을 저지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인구 대국이던 중국은 이제 이혼 대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인구 감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스타벅스가 다음 달 일부 아이스 음료 가격을 올립니다. 석 달 만에 또 인상인데요. 비수기에 맞춰서 슬쩍 가격을 올리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스타벅스가 다음 달부터 아이스 음료 11종의 가격을 인상합니다. 가장 작은 톨 사이즈 가격이 모두 200원씩 올라갑니다. 다음 달부터 인상되는 아이스 음료들입니다. 인기가 높은 커피향 음료는 6,300원에서 6,500원으로 오르게 되고 5,900원이던 과일향 음료들은 6,000원대로 오르게 됩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대형 사이즈인 그란데와 벤티 커피 가격을 각각 300원과 600원 인상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스타벅스가 시차를 두고 야금야금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합니다. 점점 자주 인상을 하고 또 여러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진행하면서 좀 자꾸 소비를 좀 끌어내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돈벌이에 가깝지 않나. 200원도 큰 돈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원, 200원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죠. 스타벅스 측은 직간접 비용 상승을 가격 인상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래 개 몰랐을 때 쿨 값이 올랐어야 되는데 아이스 음료다 보니까 여러 개 올리려면 부담이 더 많아서 있으니까. 스타벅스의 이번 조치로 커피 업계의 도미노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기후변화로 국제 원두 가격이 올해 초보다 최대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한 잔의 휴식을 즐기는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본격적인 임원 인사철을 앞두고 재계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별이라는 임원 자리, 되기도 힘들지만 버티는 건 더 힘들다는데요. 일부 임원들은 주 6일 출근이 기본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사원으로 입사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거듭하면 도달할 수 있는 직장인의 별, 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연소라는 타이틀이 붙게 된 거라서 좀 멍한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경영 악화에 임원 자리가 줄어들면서 임원 승진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모습입니다. SK그룹이 일부 계열사 임원을 20% 줄인 데 이어 유통기업들도 임원 감축을 검토 중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업이 비상경영 상태라 예년과 같은 임원 승진 파티는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임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업무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은 매주 토요일 임원 대상으로 커넥팅 데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삼성그룹 계열사가 시행한 임원진 주 6일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임원들은 씁쓸함을 토로합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보상과 혜택은 계속 줄어들고 임원만 압박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 임원은 주 6일제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직장인들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되게 헌신하고 되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급여와 복지는 줄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압박은 커지면서 임원들의 위상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고려아연을 두고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사이 주가가 55만 원대에서 130만 원대로 뛰었습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은 고려아연과 MBK 영풍, 어느 쪽도 확실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 주가만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오늘 고려아연 주가는 130만 1,000원. 종가 기준 처음으로 1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초 55만 6천 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 반 만에 주가가 2.3배 뛴 겁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고려아연 최은범 회장 측과 영풍 MBK 연합이 공개 매수가를 치킨 게임하듯 올리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풍 MBK 연합이 공개 매수가를 75만 원으로 올리자 최 회장 측도 83만 원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영풍 MBK 연합이 다시 똑같은 가격을 제시하자 최 회장 측은 89만 원으로 또 올렸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향후 5년, 10년 후에 아마 고려아연은 빈 껍데기만 남는 회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빼앗는 경우 고려아연의 미래는 없습니다. 치열한 쩐의 전쟁을 벌였지만 오늘 발표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 결과 양측 모두 과반 지분 확보엔 실패했습니다. 영풍 MBK 연합은 즉각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며 신규 이사 14명을 추천했습니다.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주총 표대결까지 벌이게 되면서 고려아연 주가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양식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새로운 품종 개발도 활발합니다.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조 안으로 길쭉한 뱀장어들이 힘차게 헤엄을 칩니다. 직원이 이따금씩 찾아와 수조 안 상태를 확인합니다. 길이 3에서 5m짜리 수조 22개가 건물을 꽉 채운 이 양식장은 평소 운영에 직원 한두 명밖에 필요하지 않은데요. 무인 자동화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양식 시스템이 구축된 덕분입니다. 제어실 기기에 수온과 수질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장어들의 개체별 상태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영상에 촬영하고 있는 것들을 추정해서 길이를 나타내고 그리고 분량을 추정을 하는 건데 사료 공급 장치도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어종, 개체수 등을 입력하면 시간에 맞춰 적정량의 사료가 자동으로 뿌려집니다. 이 장비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고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바다 온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대비해 신품종 개발도 적극적입니다. 넙치의 경우 바닷물이 29도만 되어도 폐사하지만 새 품종은 30도가 넘는 고수온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는 그 품종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품종을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식업에 새롭게 적용된 다양한 첨단 기술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사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수산 양식박람회 시팜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 이면택 대한의협 회장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반대하는 이면택 체제로는 사태 해결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대의원의 긴급총회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임 회장 체제를 끝내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자는 취지인데 의협 대의원 40% 이상이 동의해 임 회장 불신임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지난 주말 임 회장에게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 전 자진 사퇴할 것을 권유했지만 임 회장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적으로 대정부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바꿔야죠. 의정 갈등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의료계가 흩어진 채로 진전이 없자 새 체제로 강한 구심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전공의들의 불신이 큰 이면택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임 회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왔습니다. 한 전공의는 언행과 사태 해결 의지 부족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기류를 전했습니다. 채널A가 탄핵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임 회장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상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여러 국기가 보이네요. 네, 요즘 이 대표 대사 접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틈만 나면 각 나라 대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호주 대사 만났습니다. 딱히 호주와 큰 이슈는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다른 대사들도 만나요. 네, 지난달 말부터 연이어 대사 접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이 있는 날을 피해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대사들을 릴레이로 만났습니다. 저 국가들을 보면 눈에 띄는 게 전부 서양, 미국과 좀 친한 쪽 국가들이 많네요. 맞습니다. 이 대사들과 만난 이 대표요, 확실하게 러브콜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미국의 도움 때문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영국의 신사를 대표하시는 분 같습니다. 참으로 오랜 우정 친구 관계입니다. 가장 정감 가는 국기가 캐나다 국기예요. 아주 오래된 우방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 대표는 중국과 외교적으로 더 가까운 이미지였죠.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파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 못된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신뢰가 약간의 위험에 처했다는 점. 가장 크게 망가뜨린 게 뭐냐? 외교입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기존의 친중 이미지를 바꿔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집권플랜본부가 지난주 시작했죠. 외교 대권 준비에도 박차를 가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나왔어요. 워낙 시끌벅적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네, 총선 200여일 만에 뒤늦게 오늘 나왔는데요. 왜 참패했는지 그 이유를 이슈별로 설문조사한 순위도 함께 공개됐는데 그때로 잠시 돌아가 보시죠. 그래, 한번 보죠. 선거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이슈. 순위가 궁금한데요. 네, 5위는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대통령은 여당 건의에도 증원수 2,000명 쉽게 꺾지 않았죠. 4위는 최상병 이슈고요. 자, 근데 조국 혁신당 등장도 순위에 있더군요. 네, 한동훈 대표도 처음 조국 대표 신당 나왔을 땐 비웃었다고 했지만 이 야권 확대에 결국 기여했고 2조 심판론으로 이어졌죠. 당정 간의 마찰은 예상 밖으로 7위에 그쳤습니다. 이 총선 기간에도 대통령 사퇴 요구가 있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봉합하려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훨씬 시끄러운 것 같죠. 당정 관계가 7위면 아까 더 위에 3위? 이쪽은 뭡니까? 네, 2위는 바로 대통령의 대파 사건이었습니다. 이 영상 기억나시죠?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먹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파 875원 긍정의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50원 내리 맞습니까?
당시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875원으로 한 게 아니라 할인된 가격을 언급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물가 이슈가 자극됐던 것 같죠. 그리고 1위는 바로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3위 딱 한 개 비었습니다. 네, 백서 270쪽 가운데 23차례나 언급된 바로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모두 옵니다.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는데 네 분 다 공감하신 듯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여사 문제가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1위로 꼽혔습니다. 총선 패배했는데 크게 뭐 지금 봐도 달라진 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백서 보니까 그 2조 심판, 이재명 조국 심판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네, 총선 백서에서 친윤, 친한 크게 맞섰던 이슈기도 하죠.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표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공약보다도 낙제점을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최고위에선 친한계 지도부가 총선 막바지에 극약 처방으로 만든 건데 이 평가 부적절하다는 지적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총선 백서, 패배 원인만 소환하고 끝날 게 아니라 여당이 정말 행동으로 응답할 때인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면서 뇌졸중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과도한 목 운동이나 잘못된 목 자세도 뇌졸중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장하연 기자가 주의사항과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에도 붐비는 골프 연습장. 자칫 자세를 잘못 잡으면 목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공을 오래 보시려고 시선하고 머리를 두고 팔로만 이렇게 드는 경우도 많아요. 목에 많이 무리가 오죠. 이처럼 골프뿐 아니라 승마와 요가 등 다양한 운동에서 과도하게 목을 움직이면 자칫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생기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 생기는 뇌출혈로 분류되는데 이 중 뇌동맥 박리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목에 무리한 힘을 주면 혈관 내벽이 찢어지고 그 틈으로 혈액이 들어가 혈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천장 등을 갈거나 수리하는 일, 마사지 등 생활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도하게 목을 꺾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마사지를 받는 경우에 목이 많이 꺾여 있는 거를 모르고 스쿨버스에서 3시간 이상 잠을 자다가 뇌경색이 생겨서 온 20대 환자도 있었습니다. 초급성 뇌졸중 골든타임은 4.5시간인 만큼 전조 증상이 보이면 곧장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핵심은 이웃 손, 발, 시선. 입을 벌려 이하고 웃을 수 없거나 손이나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발음장애나 안면마비가 오는 경우입니다. 또 운동 후 갑자기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은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만큼 운동은 하되 바른 자세에 신경 쓰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을 보기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흐리고 곳곳에는 비도 내렸는데요. 내일도 흐린 가운데 최저 12도 안팎, 최고 18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에는 아침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제주에 최대 40mm, 동해안에 10mm, 동쪽 내륙으로는 5mm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엔 바람도 계속 불어서 해안가로 너울이 밀려들겠고요. 해상의 물결도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 9도, 안동 10도, 대전 12도에서 시작되겠고 남부지방은 대구 11도, 목포 15도 등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겁니다. 이번 주 내내 큰 추위 없겠지만 10도 안팎의 일교차에는 유의해야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에는 주 후반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내놓은 총선 백서. 총선 패배의 첫째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당정 관계 더 불안하죠. 여당 대표,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여 민생정책 조율하는 이 고위 당정회의, 이달 들어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의료공백, 성장률 하락, 만나서 머리를 맞대야 해법이 나오겠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반성은 글이 아닌 행동으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